그리고 그 앞에 안장원 기자님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맞아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그 가운데 과세 기준 가액이냐 주택수냐 하는 거 30억이냐 10억짜리 집 세채냐 30억은 30억짜리를 한 가구가 살지만 10억짜리 세채는 세 가구가 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10억짜리 어찌 보면 작은 집에 사는 거고요. 그래서 가액이냐 주택수냐 할 만한 거 따지는 거는 되게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쉬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주택 주택자라는 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니까 집이 부족해서 살 집이 부족해서 이를테면 실수요자라든가 무주택자가 집 살 계획 없느냐는 발상인데 그거는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할 시절의 이야기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주택 사정이 나아진 상황에서는 조금 구시대적인 이를테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2004년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 양도세, 종부세 도입이 됐는데 20년이 지나도록 통계적으로도 보고 하면은 1주택자 비율이 는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가 부여율이 또 급속하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때나 따져보면 큰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액 기준으로 해서 가액 기준이 아니고 가액이냐 주택수냐를 떠나서 저는 용도를 보고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이거를 거주용으로 쓰느냐 아니면 이걸 임대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며칠에 한 번씩 오는 별장으로 쓸 거냐 또는 비워놓기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를테면은 그 과세 기준을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과세 균형에 있어서 보유세 강화, 그 다음에 거래세 인하를 말합니다만은 저 역시 보유세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흔히 지금 저희 나라 세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말할 때 GDP 대비로는 지금 OECD 평균보다 높고 그 다음에 실효세율이라고 해갖고 집값 대비로는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가 어른 옷을 아주 싼 가격에 입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지만 비싼 셈인 거고 옷에 비해서는 싼 가격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보유세는 일단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종부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부분은 일단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서 재산세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0.05%포인트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원래 3년 하려다가 다시 연장해서 올해 말까지입니다. 근데 그때 사정과 지금 보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정상화랄까 다시 되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초고가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초고가 주택은 앞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초고가 주택이 집값 주도를 선도합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어떤 실수요적인 측면 예외, 희소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과시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부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되게 큰 집이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원 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기후 위기든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에 그에 대한 조세 부담이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은 초고득 자산가일 수가 있을 테고 이런 분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뭐 보시도 많이 할 겁니다. 어차피 세금 많이 내려는 거는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항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라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12억 원은 주택수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보면 대략 한 전국 주택수의 한 3%, 서울의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공시가격을 30억으로 하면은 전국 주택수 기준으로 0.3% 정도가 됩니다. 대략 한 5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공동주택 기준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0억 정도 하자. 공시가격 30억. 그리고 공시가격이 한 20억 정도면 아마 한 1%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 이내로 인해서 그 대상은 초고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숫자는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가 주택이 어떤 자산 가치의 불평등이라든가 소득 양극화와도 관련된 부분이 한데 지금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사실 초과 양도소득이 되게 많습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해보고 한다면은 30억 이상 거래 가격 가운데 과세 표준 10억이 넘는 것이 2배 가까이 늘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지금 최고 구간이 지금 과세 표준 10억에 45%인데 제 생각에는 15억이든지 20억이든지를 신설해서 세를 좀 높이는 그래서 아주 아시다시피 강남이라든가 비싼 집들을 한번 팔면은 뭐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게 양도 차익이 뭐 몇십억이라는 게 수시로 아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이라고 지금 집 크기만을 가지고 대략 100평을 넘게 따지는데 저는 그 고급 주택의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그 초고가 주택의 금액 기준도 같이 적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가격 기준을 도입하자. 예, 가격 기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집 크기라는 건 과도한 주거의 과잉 낭비, 과소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그 가격도 같이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어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유세와 거래세에 있어서 지금 과도한 지금 거래세 편중인데 24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유세가 종부세가 6조 그리고 재산세가 1조 7조 정도 되고 그리고 취득세는 대충 한 9조 정도가 되고 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 자치단체 입장의 금고의 입장에서는 이게 재산세로 들어오든 취득세가 들어오든 어차피 지방 재정에 쓰는 거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것이 주택시장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래세 부분은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거래세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바로 취득세가 됩니다. 취득세가 지금 가만히 보면은 대충 취득세하고 10년, 20년 정도의 보유세하고 대충 맞물려 있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득세 부분을 많이 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초과 양도소득이랄까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완화는 저는 뭐냐면 어차피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양도세적인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매년 집값을 평가해가지고 오른 그만큼을 더 매기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그 세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양도세를 땡겨서 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양도세를 매길 때 앞서 낸 보유세에서의 어떤 증가분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해주는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대개 비유를 하자면은 사춘기에 청소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춘기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급증하듯이 흔히 말하는 그 야성적 뭐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되 한쪽으로 너무 쪼아도 안 되고 알다시피 한쪽으로 너무 풀어놔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할 경우의 문제는 그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발이 크고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규제가 바뀝니다. 규제가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게 지속적이어야지 예견 가능하고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부분이 특히 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자가 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부정부패나 이 비정상적인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서 부자를 보면 존중하기보다는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회가 매우 많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뭐 부자가 돼서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경원시하기보다는 존중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좀 수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게 변해 가겠죠. 그 보유세를 이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 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럼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분들 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2시간 지났고요.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면 트리 K3N님이
서울 시내의 유휴지나 공원 부지 그린벨트 일부에 15평에서 20평 정도의 양질의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 하는 의견 주셨고요. DW-킴3178님이 생애 최초 LTV 확대, 대출 한도 상향해주세요. 흑수저, 고소득 신혼부부들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치더썬님이 보유세 입에 쓴 약이 많네요. 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율이 해외 선진국가처럼 실효적으로 증가할 것, 즉 현실화될 것이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시장 수요자도 이를 감안하여 다주택자, 투기자들도 고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시면. 아니요, 이제 발언 그 유휴부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산업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연히 도시에는 일자리로 공장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첨단 연구, 뭐 개발 이런 쪽이 더 중심이 돼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토지의 배치를 바꿔야 된다. 아까 누가 발표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우리가 각별히 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되 필요하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뭐 과도한 이익은 일부를 좀 환수하는 공공기관하는 쪽에서 부담을 시키고 변경해서 주거로 좀 전환하는 그런 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좀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아까 발표에도 좀 있었는데 각별히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좀 빠져 있는 부분 지적을 좀 하고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서 금융 세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까 누가 해주셨던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 뭐 요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양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주택 집값 폭등의 한 요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이제 택지를 개발하거나 취득을 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거냐, 즉 임대로 할 거냐, 아니면 분양을 할 거냐, 또 만약 임대든 분양이든 할 때 누구를 주 대상으로 할 거냐, 또는 임대와 분양을 또 소위 역세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걸 어디다 배치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공임대 그러니까 과거에 막 영구 임대처럼 8평, 12평 지어가지고 막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만사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방침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민주택 규모 한 25평이든지 30평이든지 뭐 이런 정도 되는 고품질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집을 사서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좀 쓸만한 공공주택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그래서 요 방향은 좀 비중은 좀 조절을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게 또 가능하겠죠.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그거 존중해야죠. 그러나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게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주어진 시간 안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두 번째 줄에 답변만 하시고 의견을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서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 유튜브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는 김재경 소장입니다.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 자체에서도 말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딱 인식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점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팩트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이 일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세대와 다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재개발을 막는 사람들, 재개발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택 보급률 자체는 100%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비아파트, 이제 빌라, 오피스텔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빌라를 공급하면 빌라 집값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비싼 거는 신축 아파트가 비싼데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얘기 드리도록 하자면 그 점은 동의해요. 네. 사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한 가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자면 사실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용적률 더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도시계획 박사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일장일단의 비교가 있는데 바로 어떤 건 이주비입니다. 사실 이주비 관련해서 앞에서도 많이들 얘기 나왔었지만 사실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주비라는 게 꼭 앞서서 얘기했었던 게 예를 들어 실수요자들만 이주비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다주택자는 뭐 규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이야기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결국은 이주를 나가야지 빠르게 이제 이주 철거를 진행하고 착공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다주택자기 때문에 이주를 못 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이주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신용 공여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비 대출을 네.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갔는데 이게 금리 차이가 지금 일반적인 대출은 4%인데 이제 추가 이주비는 6에서 8%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당 이제 이주 철거 기간이 이제 2년에서 공사 기간 3, 4년 되는데 이 기간을 합산하면 최소 인당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추가 금융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조합 단위로 보게 되면 수백억의 금융 비용이 추가로 인정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만 완화된다 하더라도 정비 사업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주비 지원 얘기는 아까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요.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카페, 맘카페 운영진 분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언하실까요? 네, 손 드셔서 저기 한 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랑 네이버 카페 맘 카페가 그런가요? 부동산 카페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런가요? 마음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도 맘일 수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확충될 수 있으려면 더 공급을 많이 하려면 그 주택도시기금이 그 큰 재원인데 이 주택도시기금 확충, 그러니까 재원 확충 방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청약통장 같은 경우 세액공제가 무주택 세대 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주와 배우자까지 가능한데 세대 원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청약이라는 건 지금 세대 원도 할 수 있게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도 세대 원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LH, SH 같은 공공주택에서 그 공공주택이 수탁하는 보증금을 일정 비율을 주택도시기금에 예치하게 되면은 그 예금을 활용해서 다시 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맨 끝에 계신 분, 네, 지금 바로 손 드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를 다니고 있는 2년차 신혼부부 신성주라고 합니다. 일단 뭐 신용협동조합의 신혼부부 신씨. 네, 맞습니다. 신입니다. 일단은 신혼부부 관련해서 먼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는 제가 이제 2년 차고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좀 배려되는 그런 네.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 금융협동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기본은 그 조합원들에게 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 수익을 다시 조합원에게 배출하면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PF 규제 같은 것들이 협동조합에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조합해서 발전하게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로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조금은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예를 들면 대출이든 뭐 분양 기회든 뭐 청약 기회든 뭐 등등 여러 영역에서 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해서 결혼해놓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다음에 각 분야 모든 걸 다 취재해가지고 그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거는 지금 다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제가 지금 총리님한테 부탁해 놨어요. 그 여러분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면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게. 결혼하면 권장을 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하면 또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의견 받겠습니다. 그 댓글에 4050 무주택자 발언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실까요? 여기에 4050 무주택자라는 무주택자는 아니 있어도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꼭 4050 무주택자라는 건 아닙니다. 4050 무주택자이고요. 저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은입니다. 예, 아이고 참 오랜 시간 이제 경청했고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사회가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사서 자산을 너도 불려라 이런 관점이냐 아니면 정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태까지의 그 설계는 모두 집을 사서 자산을 불려라 이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태까지 계속 강조하셨던 그런 실거주의 그 어떤 실수요자, 그 실수요자 실거주 1주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투자나 구매를 모두 다 거의 사실 저는 부동산을 모두 다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사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이제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최초에 그 진민 교수님께서 2022년도에 왜 그렇게 착공량이 비아파트 착공량이 줄었느냐 예, 이제 대통령께서 물어보셨는데 예, 똑같이 그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을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아파트 다세대 주택은 이제 평균적으로 가격 수준을 보면은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한 3억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는 훨씬 더 비쌉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15억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세대 빌라 가격은 3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자재가 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시장에 공급을 하더라도 소화해 줄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 수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에만 쏠리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정작 이제 돈이 되지 않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주택에는 이제 수요가 지금 몰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실수요자들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은 여기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걸 무슨 임대 그 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의 좀 전환으로 이제 할 것이냐? 아니면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특혜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택 공급 방법으로 한 가지 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계속 이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그 공공택지를 팔지 말아라. 그리고 로또 분양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또 그 이렇게 수용권이라는 강제 수용권이라는 그런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해서 그 이렇게 택지를 공급하는 그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공공택지를 이용해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이제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토지임대부 그 방식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이제 대선 때 공약으로도 이제 이렇게 그 발표하신 바도 있고 다른 많은 이제 그 지자체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약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점이 뭐냐면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장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이제 그 토지 임대료가 사실상은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알겠습니다. 일부 이제 토지 임대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남기업 선생님 옆에 계신 분들 매 똑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우리도 사실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댓글, 잠깐만.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참 그럴듯하거든요. 그 저도 과거에 우리 남기업 선생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제가 그 실제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식도 매우 높은 반면에 이 민원의 강도가 너무 셉니다. 이게 이제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분양한 바가 있잖아요, 서울시에.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가? 이명박 뭐 대통령 그때 때 했죠. 보금자리 주택 강남 세곡에서 일부는 있습니다. 완전 분양을 하고 일부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분양한 게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왜 그렇게 되냐? 사람들 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내가 이 땅도 분양받을 수 있어. 그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게 나중에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뭐 시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이거 저 분양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표가 몇 개인데.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지킬 수 있을까? 과연 토지 임대부라는 이름으로 건물만 분양을 하는데 과연 이거 임대 상황을 나중에 재개발할 때 지켜낼 수 있을까? 지금 법도 이상하게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당연히 그 건물 소유주에게 팔아야 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머리띠 묶고 해당 지역의 주민 막 수천 가구가 또는 전국적으로 막 수십만 가구가 앞으로 늘어난다면 그 대통령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야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결국은 명목은 좋고 출발은 그럴듯한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 해당 건물 소유주한테 우선권을 주거나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 고민거리. 이제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을 하면 실제로 분양가는 싸질 수는 있죠. 근데 이게 과연 택지를 실제로 저축하는 효과가 실제 있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거리이긴 해요. 한번 같이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한번 끝이 없어요. 예. 네, 그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셔도 되고요. 부동산 토론회.kr 통해서 의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김인만 대표님 의견 듣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누구도 있었어요? 많거든요. 네, 마이크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출 받는 것보다 발언 끊는 게 더 힘든. 숫자 너무 많아요. 예,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향이 다주택자 규제,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또 초고가 주택 규제로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초고가 주택 정의는 뭐 의견이 분분한데 뭐 50억 이상이 될지 분분한데요. 초고가 주택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이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이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비거주와 어떻게 걱정이 돼요? 다주택자들. 예를 들면 효과가 있겠냐 과연 그 말인가? 그러니까 15억 이하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15억 이하 구간은 보유세를 많이 올리기 힘든 구간인데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그 연관 관계가 몇 년 안에 효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지금 전세 월세 난인데 세입자들이 맞았을 때 그러면 정부는 다주택 비거주 1주택자를 때렸을 때 전월세 시장 세입자 보호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게 되는데 보유세를 내는 초고가 주택이든 고가 주택 대상자도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신 분들, 50억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능력이 많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보유세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5억에 사서 재건축이 돼서 뭐 40억, 50억이 되신 분들은 사실 현금 보유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분들한테 보유세 부담을 많이 올렸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버티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삶의 터전이 보유세 때문에 밀려나가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은 그분들한테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는 취득가 기준으로 합니다. 5억에 사신 분은 5억에 대한 세금을 높게 내는 거고 최근에 사신 분은 50억에 대한 세금을 높게 냅니다. 보유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양도세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양도세를 내리면 사실 그 불로소득 논란이 있거든요. 그럼 무주택자들이 상실감이 큰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조건부로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고향에 뭐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를 해주든지 집을 팔고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넣고 내가 장기간 키핑하겠다는 분들 양도세 면제나 감면을 주는 방법,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임대료를 안 올리는 분들한테 감면이나 뭐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세도 뭐 이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뭐 이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연은 결국에는 또 다 낼 건 내야 되는데 20년 전에 사신 분은 경제활동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앞서서 이제 1% 10억 얘기도 했는데요. 10억에 1%면 1,000만 원인데 1년에 보유세 1,000만 원 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보유세 강화를 내리려 강화도 아니죠. 사실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은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죠.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근데 내려가긴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사실 예약되고 있잖아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압력이. 그리고 점점점 그 시점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물론 뭐 잘 지나갈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터지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제 거주용 1주택, 거주용 아닌 1주택, 다주택, 또는 1주택에서도 초고가, 근데 초고가의 다주택, 또 비거주까지. 이거 차등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통상적인 그냥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그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여기에 거주용일 경우는 일단 감하고, 그러니까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고 1주택에 대해서 기본을 정한 다음에 실거주 또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그게 또 예를 들면 서민용 또는 중산층용이라 그러면 좀 보호하는 측면이 또 약간 감해주고,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방 이런 데도 또 배려해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가중 요소죠. 감면 요소, 이제 가중 요소는 엄청 비싸다. 뭐 호화주택으로 분류되는 뭐 그런 거다. 아니면 다주택이다. 아예 그냥 진짜 명백한 투기용이다. 뭐 이런 경우도 가중 요소들인데 그것들을 좀 더하고 이렇게 해서 좀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는 사실 여러분들 의견을 좀 오늘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를 하기 진짜 어렵죠. 그런 얘기는 사실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하나 제가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세 대출 얘기를 제가 아까도 잠깐 물어봤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 전체적으로는 보유 부담이 너무 적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던 거고, 그 중에서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것은 뭐 편리한 것도 있지만 이제 보호 정책이 너무 과중해서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또 하나의 요인이 뭐였냐면 소위 전세를 쉽게 해준다고,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겁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전세는 너무 쉬우니까 그럼 집값이 또 오르거든요. 집값 오르는 주요 원인이 되는 데다가 급기야는 집값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하니까 사기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집값이 한 60, 70%가 전세 가격이고 전세 보증금의 한 7, 80% 정도만 보증을 하든지 뭐 이렇게 대출하든지 해줬어야 되는데 집값만큼을 다 해준 거예요. 그냥 당연히 사기꾼이 생겨난 거죠. 예를 들면 집값이 원래 10억에 지은 건데 이거를 15억에 또는 13억에 지었다 그러고 13억에 세를 주는 걸로 하고 당연히 13억 대출이 되니까 먹고 이제 다른 집 사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돈 하나도 없으면서 막 수백 채 전세하면서 나중에 한 곳에만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전세 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이 되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미 하고 있죠. 사실 뭐 대출도 엄격하게 비율도 낮추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이 높은 집값 유지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을 하는데 좀 신중해야 된다. 더 추가하는 또는 이미 있는 것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 양 입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물론 이건 있죠. 사실 정답은 있어요. 집값이 폭등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다만 꼭 필요한 뭐 청년 신혼부부, 뭐 생애 최초 뭐 전세 대출자 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거기는 지원해줘야 된다. 또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고 일반적으로는 좀 낮추어야 된다.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죠.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이게 나 지금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더 큰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영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봤는데 왜 전세 이미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전세 얻는 걸 왜 대출을 해주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결론은 아파트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비거주 1주택인데 아까 거주용 그런 수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 한도를 줄여놨습니다. 예전에 5억 4억 받아서 한도를 2억으로 줄여놓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DSR 할 때 이자 상환도 부려놓고. 근데 하여튼 뭐 줄이는 건 좋은데 제 생각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유주택자인데 그 사람이 딴 데 전세 얻는 거에 대해서 굳이 대출을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안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 그냥 이 더 어려운 주제인데 뭐 의견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 해주면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 외의 지역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투기 지역이라고 지정된 데 말고 뭐 일반 지역에 대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낮에서 별로 의미 없어요.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이미 추가의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다. 그래요. 의견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있잖아요. 네. 이 보증금 반환 대출은 사실 집주인을 위한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세입자를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것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규제 상황은 좀 어떠세요? 이거는 그때 이제 결국 세입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전세 사기도 많이 나고 특히 전세 사기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완으로서는 그 사실 세입자에게 안전장치가 있어야 굉장히 또 안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는 1억 원이다 그 말이고 다주택자는 안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저 전세나 웬만한 대출은 다주택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다 0입니다. 주택자에 한해서 1억 원 해주고 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출 한도 1주택자에 대해서만 1억 원까지만 대출해 준다. 이거 완화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전세금 태거 대출이라고 그래서 전세금 태거 대출 반환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 제기하신 분들은 자기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전세금 태거용으로 좀 대출을 해달라.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건 신용 대출이기 때문에 1억 원만 해드리니까 그분들은 그거를 빼주면 내가 실거주 하는데 왜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이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거는 필요하긴 했는데 너무 과한 바람에 어쨌든 집값 폭등이 한 원인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인데 또 필요한 경우는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서 물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이 지방을 예를 들면 지금 그 주장이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국민적 공감을 얻느냐 문제가 사실은 이제 관건이죠. 뭐 주장한다고 다 통과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국민들이 아 맞아, 저 정책은 무리해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아까 그 지적이죠. 아, 내가 뭐 집값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젊은 시절에 진짜 살라고 5억 주고 샀는데 니들이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뭐 수십억, 100억 만들어 놓고 왜 나보고 세금 더 내라 그러고 그렇게 괴롭히냐?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 확 되잖아요. 50억, 100억 주고 산 사람이야. 그런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안으로 보유세도 올리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으로 갈 경우에는 뭐 세금을 면해준다. 아니면 꼭 지방에 집을 안 사도 상관없죠. 지금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 살고 싶어서 하냐. 내가 돈은 집이라고 재산이라고 이것밖에 없는데 나도 딴 데 이사 가고 싶다. 못 가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만약에 진짜 팔고 이사를 가면 진짜 가는 조건으로 양도세나 이런 걸 확 감면을 해주자. 많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런 얘기였나요? 집을 사면 아까 이분께 집을 사면 지방에 집을 사면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안 사도 뭐 상관이 있겠냐. 지방으로 가면 좀 깎아주자. 뭐 한 말씀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마이크도 갖다 드리십시오. 너무 못 듣기 때문에. 네 앞에. 네, 맨 앞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지방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전에 와서 또 대전의 핵심 지역에 아니 다 하지 말고 그래도 그 좀 일부만 뭐 미분양 근데 이제 그 미분양 사고 남은 돈은 다 또 자기의 양도 차익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안 보는 사이에 저는 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하여튼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좀 몇 분 더 들어보죠. 네, 제가 어떤 분이 어디에 앉아 계신지 모르는데 공인중개사 분들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제주에서 오신 분, 세종에서 오신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분은 네, 여기 앞에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개포동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 태양부동산 정지신 대표입니다. 지난 국토부 간담회 그리고 재경부 토론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발언 기회는 없었지만 저는 지금 오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3년간 부동산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을 접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이런 정책들이 제시가 됐을 때 정책 의도와 달리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현장으로 말씀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게 정책에서 보면 공급과 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슈가 네. 세제는 저는 오늘의 이 세제 문제를 공급과 연관지어서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지금 아까 대통령님께서도 도심의 공급 문제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공급의 한계성을 말씀하셨고 이광수 소장님께서도 도심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세제는 양도세를 지금 지난 5구 정책 때 다주택자 일시 세제 완화를 했을 때 강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 보유를 하신 분들은 양도 차익 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전에 4억 5천에 매입을 하고 5구 때 정책 때 36억에 매도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제 정책을 이제 혜택을 보신 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때 10억 4천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왜 세제 공급을 세제를 공급과 그 연관을 짓느냐 하면 이 일반적으로 공급이라고 하면 택지 공급, 신규 주택 공급만 그 생각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기존 주택의 그 공급도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좀 풀어서 그 다주택자들 퇴로를 열어주시고 그 현장에서는 택지 공급이 없는 데서는 세제가 완화가 돼야지만 매물이 좀 현장으로 출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시간이 또 예정했던 종료 시간이 1시간 지났거든요.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고 한 분 정도만 더 말씀 청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인수 R4G님이 종부세 주택수로 과세하고 고가 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의 5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초고가 주택은 10배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방으로 이전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3억 이하 지방 주택은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감자 8210님이 보유세는 지속적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20억, 30억이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서 살다 은퇴하여 보유세 부담되면 지방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주거의 순환이 된다. 서울이 발전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적 도시가 되려면 흑수저 젊은이들이 서울 거주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종결자님이 이름 무서운데. 최후종결자님이 보유세 양도세 기준을 시행령 대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정권 변동에 따른 버티기를 막아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정말 필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세제는 실제로 충분히 고민하고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만들고 구멍이나 아니면 악용 소지가 없게 만들되 최대한 입법으로 하는 건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영역별로 한번 스크린 한번 해보세요. 어느 영역인데 얘기 안 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일단 저기 잠깐 일어나셨던 분 먼저 마이크 전해드리고 제가 안 하셨던 분들 그 분야별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에서 월세로 B아파트에 거주 중인 결혼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을 요즘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 둘 다 집을 산 적이 없는데도 생애 최초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 제가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셨던 주택 공유집은 일부를 상속받았던 적이 있는데 상속을 네, 이게 성인이 되기 전에 좀 경제적인 이유로 처분을 완료했는데 단순히 이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LTV 70%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중은행은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상의 전산 이력만 볼 뿐 상속 같은 불가피한 취득 사유나 현재 처분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를 일찍 여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오히려 첫 집 마련부터 불리한 출발선에 놓이고 이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혼인신고 페널티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규제신문고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협의가 시작되는 자리이길 바라면서 신속한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런 문제는 저것 때문에 규정을 전체를 뜯어보시기는 어렵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예외적인 상황이 매우 부당한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다시 고치려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총리님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 만들고 다만 그것도 악용할까 봐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종의 위원회, 시민위원회 이런 형태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지들을 다 열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일괄적으로 좀 하든지 사실 저런 경우는 제도를 고칠 거냐를 다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거 당연히 결론이 안 나죠. 누구도 말 못하죠. 대통령이 시켜서 고치면 모르겠는데 못 고칩니다. 그러면 요건 그런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모든 영역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면 너무 부당한 결과가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이건 다른 영역에도 꽤 많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학계 전문가, 언론, 협회, 업계, 인플루언서, 카페, 시민단체, 일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다 하시긴 하셨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러면 나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안 하면 나 집에 못 간다. 한마 진짜 거기만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세 번째 네,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면 집에 네, 못 갈 분이 꽤 해주시고. 많은데. 그럼 이거 끝내면 안 가고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럴 분만. 라스트 장식해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올해 첫 준공한 지식산업센터 더스토리 의왕의 시행사 조일진 대표입니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새로 짓는 것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택 공급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도심에는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비어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오피스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도심 안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국토부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시를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컨버전 전환하고 LH가 이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법령을 가감히 개정해 주셨습니다. 현장의 사업가로서 이 획기적인 정책에 깊이 감사드리며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정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할게요. 네,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입니다. 속도전을 말씀드리고 1화에서 속도를 강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어디? 협회 하십시오. 예. 우리 성창협 협회 네. 협회장이신가요? 예. 참으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성창엽입니다. 저희는 뭐 주택임대인들이 모여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네. 임대차 시장 임차인들이, 얘기를 임대인들이. 임대인입니다. 네. 예, 임대차 시장 얘기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비아파트 네. 임대 시장 얘기를 할 텐데. 요약해서 예. 대통령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신 부분 중에 답이 될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당사자들은 모두 얘기하고 있는데 정책이나 전문가들 분들도 얘기를 좀 간과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알파이자 오메가는 그 임대보증보험이라고 불리는 보증 가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세 가입하거나 그러면 비아파트에서 보증 반환 의무 보증. 반환 보증보험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러니까 반환 의무를 그렇죠. 보증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전세 계약이나 반전세 계약 하려다 보면 비아파트에선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뉴노멀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비아파트의 보증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훨씬 이제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는데 그 보증 가입 기준이 너무 시세와 동떨어지게 낮았는데 이게 1년에 보증금 위반한 사건들이 이어지니까 원희룡 장관님 계실 때도 그렇고 그걸 너무 단기간에 과도히 강화를 해서 지금 10년 전 전세값을 받아도 보증 가입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증률이 너무 낮아서 예. 실효성이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공급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좀 전에 그 아까 그러면 물어보셨듯이 그 임대 안 들어올라 그런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또는 뭐 1억 이렇게 임대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예. 보증 인가 기준이 너무 낮으니까 5천만 원 이상 안 해줘서 또 보증을 못 받는다. 그렇죠. 아니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그렇죠. 보증금액 그럴 경우에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월세화를 시켜야 될 텐데 월세화든지 자본금이 더 어느 싸게, 정도 더 싸게 임대하든지 하게 그렇죠. 되겠죠. 근데 기존에 이제 전세 임차인 그렇다고 집이 비어 있지는 않죠. 그 전에 이미 전세 임차인이 있는 경우들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신규 전세 계약은 안 되다 그건 보니까 이해했습니다. 반환이 힘들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택 가격 기준이 비아파트는 아파트랑 다르게 보증을 좀 완화해달라 그 말이죠. KB 시세나 아파트는 뭐 부동산원 시세가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있지만 비아파트 시세 국토부에서 우리 요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십시오. 뭐 여러 개를 준비하시는 모양인데. 예, 감사합니다. 거의 다 했어요? 하나만. 네, 더 있잖아요. 보증이라는 것을 지금은 가입 기준 가지고 그걸 넘으면 전액을 보증해주고 가입 기준이 안 되면 아예 보증을 못 아예 안 받고 되는데. 이런 기준인데. 부분적으로 대주라. 예, 그러다 보니 임차인분들도 그 주거 사각지대가 좀 확대가 되는 부작용도 있고 전액 보증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를 허용 범위 내라면 부분적으로 보증하는 게 없는 모양인데 그걸 해달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문턱은 낮추되 그건 보증 일리 대상 있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것들을 좀 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감사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네요. 네. 말씀 안 하셔서 억울했을 것 같네요. 그 시간 관계상 오늘 현장에서 미처 다 말씀하시지 못한 내용은 부동산 토론회.kr 저희가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렴할 예정이니까 협조 참고 부탁드리고요. 온라인으로 뭐 또 얘기 들어봅시다. 뭐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닌데 우리 KBS에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네. 네,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뭔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죠. 저 공유주거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강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그 기업적 민간 공유주거, 네네. 예, 영역이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들 중에 수요가 있겠느냐 물어보셨는데 수요도 충분하고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토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문제는 그 제도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청년 중에 한 80%는 임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80%에 대해서 그 수요를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으로 다 채우면 좋지만 그게 세계적으로도 그걸 다 채워낸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민간임대주택이 같이 채워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 이게 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교란도 없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재고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사기나 전세 사기나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임대주택이 이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투기적으로 그냥 매입을 해서 하는 그런 임대주택 사업자랑 사실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그 요소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공급을 하려는 그 공급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제도나 세제 그리고 그 금융을 고쳐주신다면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3년 안에 2만 호 정도 이상은 충분히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또 뭐 마지막 꼭 해야 되는 분. 네, 마지막 한 분만. 네, 저기 여성분은 네, 하십시오. 네. 여기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하면 화내실 것 같아가지고.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박진주라고 합니다. 저는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이주 대출 그 재개발 얘기인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에. 지금 서울 외곽에 있는 아까 이미 아파트들은 다 여러 번 했던 얘기 같은데.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한 번 더 하는 건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감정평가액이 높지가 않아서 LTV의 40%를 제한받았을 경우에 1, 2억밖에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3인 이상이 살 수 있는 곳을 구할 때 1, 2억 가지고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억 원 이하의 조건부 LTV 조건을 상향을 해주는 대안도 있을 거고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번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정전주택 담보로 할 거냐, 지어질 신축주택 담보로 할 거냐 그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신축하게 될 주택 담보로 좀 바꿔줄 생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예, 금융위에서. 네. 아 그래요? 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이 공급자 펴고 얘기해. 네, 된 겁니다. 네. 예. 근데 그 이주비 대출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떤 애로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포함해서 요거는 개선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안경 쓰신 남자분, 예. 마지막까지 최후로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안녕하십니까. 이거 청약 받기도 더 힘드네요. 네, 물론이죠. 예. 140대1입니다. 네. 저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 지회장이면서 세계공인중개사 대표 김유준입니다. 저도 한 23년간 지금 개업공인에서 고객들과 많은 접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다양한 얘기가 나는데 가장 중요한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프레임, 1주택자의 고가 주택의 프레임인데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항상 고민한 거는 청년들이 지금 이사 갈 데가 없습니다. 전세 갈 데도 없고 월세도 없습니다.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서울에 가니 싱크대 옆에 변기가 있는데도 1060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한테 다주택자라는 프레임이 쓰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임대 사업 자체가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거고 뭐 대통령님께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2평짜리에다가 2층 침대로 짓는 경우 2층 침대로 해갖고 다른 가구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따라서 저는 비주택에 대한 부분에서는 꼭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자의 프레임을 갖다가 좀 풀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아파트 살 수도 있지만 그 시간적 버릴 수 있는 기간을 갖다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을까라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종합부동산세가 어쨌든 부유세에 관련된 건데요. 부유세의 개념이
어떤 플레이 메시지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그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악마가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갖다가 금액대별로 해서 세분화시키고 간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네. 세금을 낼 때 내가 낼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 내가 떠날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는데 너무 세금 자체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 지회장이지만은 말씀드린 거는 저희 공인중개사가 지금 현재 그 요즘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의해서 많은 어떤 일탈 행위나 이런 부분 가격 단합에 의해서 안 좋은 얘기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실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에 8월 28일 날 저희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됩니다. 저희한테 이 의무 가입제도하고 지도 단속권을 갖다가 주시면은 저희 공인중개사들끼리도 약간 주제에서 조정 기능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박선영 선생 한번 뭐 준비를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중복되는 건 빼고 요약해서 요 맨 앞에 네, 맨 앞줄에 계십니다. 손을 드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선영입니다. 네. 공급은 시차가 있고 세제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간 이제 금융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하드 캐리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 건의 사항에서도 사실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제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이는 런던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지켜줘야 할 주거 안정의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DSR 한도 40%가 6억을 넘는 연봉 1억이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이 넘는 분들이 뭐 8, 9억짜리 아파트 사실 때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8억짜리 아파트, 정부 아파트에서 상위 20%입니다. 그런데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이 8.2%입니다. 이 청년 가구 100가구 중 8가구가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피스텔을 제외한 예를 들어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비중이 5.3%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융 지원의 정책 순위라는 것을 이 통계 속의 청년들에게 먼저 닿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부동산 시장 정책보다는 주거복지, 청년 주거복지 정책에 가까운 말씀이신데 저희 잘 챙겨볼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발언 네, 오른쪽에 중간에 계신 안경 쓰신 남자분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왼쪽은 했는데 오른쪽 안 했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오종현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점을 잡고 뭐 어떤 부분은 내리고 어떤 부분은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패널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 중에 뭐 어떤 거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는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그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감액하자 그런 제안을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그게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근데 뭐 필요 경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게 가령 이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양도세에서 이게 감액을 한다라는 거는 양도 차익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보유세를 감액한다는 얘기는 보유세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성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에서 그 12억 이하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 이상에 대해서 뭐 조금씩 과세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횟수를 제한하자 아니면 금액을 제한하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투기 목적을 좀 막는다라는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제도를 둔 이유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둔 제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저수의 사람들은
거주 이전에 이 제도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이거를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그냥 선량한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균형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좀 그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면서 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대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초고가 1주택이나 뭐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사실 거기에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그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이거든요. 그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좀 한도를 둬서 주는 게 맞다. 만약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대 이제 1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그 80%까지 이제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 계산을 해서 양도 차익이 50억 원이 났다라고 하면 40억 원은 과세를 안 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 형평성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도를 주게 되면 그러면 그런 과세 형평성은 좀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종부세에도 사실은 이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최대 이제 고령자 공제까지 합하면 80%까지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한도를 주게 되면 이건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인데 거기에다 한도를 주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뭐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기법이 워낙 다양하고 이 변동 요소가 워낙 뭐 얼마든지 만들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사실은 통제 필요 요소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걸 뭐 제도로 만들어 놓는 건 어려움은 없죠. 네. 네, 그거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 한 번만 더 합시다. 네. 제일 먼저 드신 분 마지막으로 하고 진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딸들이 집 때문에 힘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부유하진 않아서 근데 그 고민 끝에 내온 정책 제안을 딸들이 몇 살인데요? 지금 고3이랑 중1입니다. 네. 인터넷에 올렸고 그래서 이제 뽑힌 29명 중에 한 명입니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 장려는 되게 좋은데 다 투기 수요자, 실수요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땐 마음 같습니다. 집으로 돈 벌려는 마음이 뭐 투기 투자 수요,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실수요. 근데 그게 한 사람 마음속에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꼬리표를 사람한테 달면은 수만, 4천만, 5천만이 다 다른 상황인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본 생각이 집에 꼬리표를 다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뭐 101동 202호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집을 3집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3집이라는 정책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을 10억 원에 샀다가 12억에 팔게 되면 그 차액 2억을 특별 그러니까 개인 소유입니다. 계정으로 묶어둡니다. 근데 그 돈을 언제 쓰냐?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집을 사거나 아이들이 커서 큰 집을 사거나 할 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집을 사서는 돈 벌 수가 없다라는 집값 상승이 돈 벌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핀셋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규 주택을 지을 때 일부 비율을 그 3집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집을 3집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렇게 되면 사실 오늘 나왔던 많은 문제들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것들도 풀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그 아이디어는 이제 정책 제안에 올렸었고 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부동산 토론회.kr 통해서 저희가 의견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부동산 토론회.kr 들어가셔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나눠주신 소중한 목소리는 정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실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산더미처럼 많이 남아있죠? 네, 그런 부분들은 오늘도 저기 서면으로 작성된 거 대출도 받을 거죠? 온라인을 그건 안 통해서 했어, 일괄적으로 온라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정책 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같이 있는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또 실무자들도 다 고민하는 일이죠. 어쨌든 제가 대통령으로 이제 1년 조금 넘도록
이제 직무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죠. 뭐 남북 문제, 또 외교 문제, 또 국내 정치 문제, 온갖 문제 과제 덩어리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죠. 그리고 이 정책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과감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이게 왜 이리 자주 바뀌냐? 그러면 정치 상황 따라 막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선거에 임박하면은 압력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소위 이제 정치적 환경 때문에, 즉 표 때문에, 예를 들면 각자가 생각했던 정치적 신념이나 또는 뭐 가치 이런 것들도 잠깐 접어두기도 하고 현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 변동되기도 하고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개 힘센 쪽이 이기더라고요. 조세라고 하는 게 뭐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이 조세 문제는 엄청나게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그걸 또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을 감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힘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가져올 뭐라 그럴까, 큰 변동,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도 국민 전체 또 이 나라의 또 미래, 또 실질적인 장기적인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계속 내주시고요. 또 끊임없이 저희가 토론하고 또 의견들 모으고 지혜를 짜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소화될 수 있는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저희도 제도 설계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주 오는 기회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사회개혁을 해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정치 구도상으로도 필요하고 또 의지도 필요하고 또 객관적인 상황도 그를 감수할 만한 상황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사회가 너무 절망적인 경우에는 또 뭔가 하기 어렵지만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겨나고 그러면 또 여지가 좀 더 넓어져요. 다행히 최근에 조금씩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여지가 좀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이게 무슨 어려움이겠습니까? 또 각자가 평생 집 사도 한 채 살까 말까 하고 또 이제는 뭐 취업도 어렵고 또 소득도 매우 불안정하고 미래 예측도 불안정해서 다들 불안한데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